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요 정책과 경제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위클리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최윤희, 한다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다양한 정책과 경제 소식들이 쏟아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챙겨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생활과 산업,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는 다양한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주요 정책과 경제 소식부터 생활 속 정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주의 흐름을 함께 짚어보는 시간, 위클리 이슈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핵심 정책들을 정리해드리는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할인과 필수 생계비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전기, 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석유 최고 가격 제도도 소비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줄이는 한편 AI와 녹색 산업 중심의 산업 전환과 청년 일자리 지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를 육성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 우주항공청은 AI와 드론, 반도체, 우주항공,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한국형 팔란티어를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투자, 신속 조달 체계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간 기술이 안보 산업으로 빠르게 이어질수록 지원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드론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해 드론 전력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방부는 근거리 정찰 드론과 소형 자폭 드론 등 2만 대 이상의 드론을 확보하고 한국형 장거리 자폭 무인기 전력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50만 명 규모의 드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 훈련장 개방과 실증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도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AI 기반 무인 전투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 국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정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하는 공등 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I 탐지 기술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의 탐지부터 삭제, 차단, 피해자 지원까지 연계하는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범죄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AI 탐지 모델을 관계기관과 공유해 피해 영상물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재유포되거나 변형된 영상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안 기준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 과정에 활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 기금의 심사 기준을 더욱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중심으로 재산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가상자산과 비상장 주식까지 재산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를 막고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앞으로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감면율도 보다 세분화됩니다. 변제 능력이 높은 신청자는 감면폭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사전 증여나 재산 은닉 여부도 더욱 면밀하게 확인하고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약정 해지와 채무 회수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이 지원 대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한다원 아나운서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교통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160W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하철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연기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스마트폰과 노트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는 휴대가 가능하며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터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충격을 받거나 과열된 제품은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 군도 드론 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정찰과 감시, 공격,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 전력을 확대하고 이를 운용할 전문 인력 양성과 대드론 방어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작전 사령부를 중심으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하며 미래 전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실제 전장에서 드론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도 관련 기술 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방 경쟁력은 첨단 무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보다 드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방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정책 이슈들 짚어드렸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보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정책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산업들을 탐구하는 산업백과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산업백과에서 살펴볼 산업은 자율제조기술입니다. 공장에서 기계가 스스로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감지해 작업 방식까지 바꾸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AI와 디지털 기술이 만나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자율제조기술,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제조는 말 그대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산하는 제조 방식입니다. 기존 스마트 팩토리가 사람이 입력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였다면 자율제조는 AI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정 이상을 예측하고 생산 조건까지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자동화를 넘어 기계가 판단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최근 이 기술이 주목받은 곳은 국내 최대 공작기계 전시회인 심토스 2016입니다. 국내 AI 자율제조 기업 인터엑스는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완전 자율 머신을 공개했는데요. 실제 공작기계가 가공 중 발생하는 진동과 온도, 공구 마모 상태를 스스로 분석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가공 조건을 자동으로 변경하는 모습을 시연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고장을 미리 예측해 불량률과 생산 중단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숙련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던 작업도 AI가 실시간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항공우주처럼 초정밀 제조가 필요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글로벌 제조업은 AI와 로봇,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자율제조 도입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AI 자율제조 확산 전략을 통해 스마트 공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 경쟁력이 국가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자율제조 기술은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율제조가 공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대신하는 자동화가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최적의 생산 방식을 찾아가는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기계를 만드는 기계인 공작기계부터 변화가 시작되면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도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산업백과였습니다. 자율 제조 기술이 생산 현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로 트렌드를 짚어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김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숫자로 트렌드를 알아보는 데이터픽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다면 이제는 투자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증권사 신용거래, 보험계약 대출까지 투자를 향한 자금이 다양한 곳에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투자 열풍을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정에서 빌린 돈은 매달 1조에서 3조 5천억 원 정도씩 늘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갑자기 확 늘어나는데요. 한 달 사이에 9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최근 2년 가까운 기간 중 가장 많이 늘어난 달입니다. 이 중에서 은행에서만 6조 9천억 원이 늘은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늘어난 이유로 신용대출을 짚었습니다. 바로 전달엔 8천억 원 줄었던 신용대출이 이번에 3조 4천억 원이나 늘면서 정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빌린 돈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있는데요. 증권사에서 빌려서 주식을 사는 돈, 흔히 B2라고 부르는 돈입니다. 올해 초 29조 원 정도였던 이 돈이 사상 처음으로 38조 원을 넘어서며 최근에는 38조 6천 원까지 늘었습니다. 올해 코스피가 4천선에서 9천선까지 2배 넘게 오르는 동안 빌린 돈으로 주식에 베팅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증시로 흘러간 돈, 주식 계좌에서만 빌린 게 아닙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을 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계약 대출입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10곳의 이 대출 잔액이 올해 1월 54조 7천억 원에서 5월 55조 9천억 원까지 계속 늘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대출 한도를 95%에서 85%로 줄이라고 했는데도 바로 다음 달에 잔액이 오히려 5,812억 원이나 더 늘었는데요. 즉, 은행 문턱이 높아지니 보험까지 대출 창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돈이 향하는 곳, 주식 투자하는 사람 수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공시 자료를 보면 2019년에는 619만 명이었던 국내 주식 투자자 수가 2021년 1,384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작년 말에는 1,455만 8천 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대상의 피해 연령이 20대와 30대에 많다는 겁니다. 큰 증권사 두 곳의 계좌에 따르면 지난 봄 증시가 크게 흔들렸을 때 빚을 내서 투자한 20대 계좌는 평균 17.8%, 30대는 18.2% 손실이 났습니다. 빚 없이 투자한 사람들보다 손실이 2.3배는 더 큰 셈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하면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 높은 물가, 투자 열풍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합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늘려야 한다. 이런 인식이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하면 수익이 아니라 빚만 남을 수 있고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험 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산을 빨리 늘리고 싶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술 트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흐름을 짚어드리는 테크노트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살펴볼 주제는 로봇도 촉감을 느끼는 시대, 전자피부는 무엇일까입니다. 사람의 피부는 단순히 몸을 감싸는 기관이 아닙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를 느끼고 압력과 촉감을 구분하며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로봇도 사람처럼 촉감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바로 전자피부 이스킨이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자피부는 사람 피부처럼 압력과 온도, 움직임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 초박형 전자소재입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피부 역시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 관심받고 있는데요. 전자피부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피부처럼 다양한 자극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얇고 유연한 소재 안에 수많은 초소형 센서가 들어있어 손으로 만지는 힘의 세기와 온도, 심지어 미세한 진동까지 감지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로봇이 물건을 잡을 때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계란처럼 깨지기 쉬운 물건도 적절한 힘으로 잡을 수 있고 사람과 직접 접촉하는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전자피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사람과 함께 일하는 서비스 로봇이나 간변 로봇의 전자피부가 적용되면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을 전달할 때 더 자연스럽고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해집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의수와 의족에 전자피부를 적용하면 착용자가 압력이나 촉감을 보다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에도 활용되면서 심박수와 체온, 근육의 움직임 등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자피부는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기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계가 더욱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 피부처럼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높은 정확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 땀이나 습기,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과 대량 생산 기술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특히 사람의 신경처럼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구현하는 기술은 아직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소재 기술과 AI가 함께 발전할수록 전자피부의 성능과 활용 범위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자피부는 단순히 로봇의 감각을 더하는 기술을 넘어 사람의 기계와 경계를 더욱 좁혀주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가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한다면 전자피부는 촉감과 감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셈인데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의료기기, 또 웨어러블 기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전자피부의 활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느끼고 반응하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로봇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를 넘어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협력하는 동반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처럼 느끼고 반응하는 기술, 전자피부가 우리의 일상과 미래 산업을 어떻게 바꿔갈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트였습니다. 네, 사람의 감각을 닮은 이 기술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의 발전 뒤에는 이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김혜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기술로 혁신을 이끄는 인물을 소개하는 테크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산업계와 우리 일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단연 인공지능인데요. 챗GPT로 촉발된 AI 혁명 속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줄을 서서 제품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인데요. 오늘 테크인에서는 트레이드 마크인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 실리콘밸리를 호령하는 인물,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인 젠슨 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젠슨 황의 시작은 지금의 화려한 명성에 비하면 무척이나 소박합니다. 1963년 대만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인종차별과 언어장벽이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탁구를 통해 끈기를 배우고 수학과 과학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공학도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로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1993년 30살의 나이에 동료 2명과 함께 미국의 한 패밀리 레스토랑 구석에서 지금의 엔비디아를 창업합니다. 당시 컴퓨터 시장은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처리 장치, 즉 CPU가 대세였는데요. 하지만 젠슨 황은 남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던 비디오 게임용 3D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앞으로 이 PC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면 화려한 그래픽을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할 전용 칩이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죠. 초기에는 잦은 제품 실패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었지만 1997년 출시한 칩이 크게 히트를 치면서 엔비디아는 기사회생했고 이내 그래픽 카드 시장의 강자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을 진정한 혁신가의 반열에 올린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2006년 발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입니다. 그는 개발자들이 GPU를 단순히 게임 그래픽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복잡한 과학 연산이나 데이터 처리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당시에는 막대한 개발비만 먹는 돈 먹는 하마라면서 여론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서 회사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언젠가는 모든 컴퓨팅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굳건한 믿음 하나로 이 프로젝트를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그의 무모해 보였던 투자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병렬로 처리해야 하는 딥러닝과 인공지능 학습에 엔비디아의 GPU와 쿠다 플랫폼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완벽한 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미리 내다보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묵묵히 지켜보면서 AI 생태계를 구축해온 그의 선구안이 마침내 빛을 발한 겁니다. 젠슨 황의 리더십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검은 가죽 점퍼를 입고서 무대에 올라 열정적으로 기술을 설명하는 그는 CEO라기보다는 여전히 기술에 미쳐있는 수석 엔지니어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는 종종 대학 졸업식 축사나 인터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신이 겪었던 숱한 파산 위기와 실패의 뼈아픈 경험들이 오히려 지금의 굳건한 엔비디아를 만든 회복 탄력성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PC 부품 제조사를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 그리고 젠슨 황입니다. 한 작은 식당 구석에서 시작된 그의 꿈은 이제 전 세계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대한 심장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AI가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 그 최전선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는 젠슨 황의 다음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젠슨 황처럼 앞으로도 테크인에서는 우리 삶을 바꿀 혁신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인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식 초보와 함께 걷는 투자 길잡이 머니루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과 경제 이야기 쉽고 간단하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기금이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빠르게 자금을 모으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연기금 투자품을 통해 조성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개설 7일 만에 누적 모집 금액 1,1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연기금 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대체 투자 상품 가운데 가장 빠르게 1,000억 원을 돌파한 사례입니다. 이번 펀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무역보험기금 등이 함께 출자해 AI와 반도체, 벤처기업 등 미래 혁신 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기금 투자풀은 여러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투자 시스템인데요. 정부는 공공자금이 미래 산업과 혁신 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래 산업 투자에 관심이 커지는 것은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절세형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연 2천만 원 한도로 투자하던 이 투자금의 10%인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과 달리 매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2천만 원씩 3년 동안 투자하면 총 6천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채우지 않고 판매하면 이미 받은 소득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하고 소득 공제 한도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투자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공자금과 민간 투자가 함께 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관련 투자 시장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주요 경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겠는데요. 주식 투자의 기초를 쉽게 알려드리는 주린이 가이드 시간입니다. 박소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주린이를 위한 쉽고 친절한 주식 설명 시간, 주린이 가이드입니다.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날이면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인데요. 이름만 들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늘은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말 그대로 전기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처럼 주식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오르거나 내릴 경우 잠시 모든 주식 거래를 멈추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가격 변동으로 투자자들이 충분히 판단하지 못한 채 매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면 모든 종목의 거래를 일정 시간 중단하고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다시 살펴볼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드카는 무엇일까요? 사이드카는 선물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 프로그램 매매를 잠시 멈추는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컴퓨터가 미리 입력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내는 거래 방식인데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대량 주문이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거래를 멈추는 대상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인 반면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만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 서킷 브레이커가 더 강력한 안전장치이고 사이드카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초기 대응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들은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발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코로나19 증시 급락 당시에는 주가가 급락하면서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는데요. 당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는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도한 공포에 휩싸일 때 투자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계속 하락하거나 또는 곧바로 반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졌다는 신호일 뿐 앞으로의 주가 방향을 알려주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발동됐다는 뉴스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기업의 가치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 전체 거래를 잠시 멈추는 제도,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시장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한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쉽고 유익한 투자 정보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린이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은 주식시장의 안전장치인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사이드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투자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번에는 실제 기업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상장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피 가이드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코스피 가이드에서 살펴볼 기업은 SK 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SK그룹의 투자 전문 회사인데요. 2021년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되어 출범됐으며 SK하이닉스를 비롯해 11번가, 그리고 티맵 모빌리티, 원스토어 등 ICT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자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수록 SK스퀘어의 가치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SK스퀘어의 가장 큰 경쟁력은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주요 주주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인데요.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수록 SK스퀘어 역시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ICT와 플랫폼 분야의 다양한 자회사에도 투자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인 만큼 SK스퀘어의 기업 가치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회사들의 실적과 성장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요. 여기에 신규 투자 성과와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도 기업 경쟁력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꼽힙니다. 즉, 직접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미래 성장 기업의 투자에 기업 가치를 높여가는 것이 SK스퀘어의 사업 모델입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AI 반도체 시장 성장과 함께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 변화입니다. 여기에 티맵 모빌리티와 원스토어 등 주요 자회사들의 성장, 그리고 AI와 ICT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성과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 역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하며 가치를 키워가는 투자 전문 회사 SK스퀘어. 보유 자산의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가이드였습니다. 네,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 이 SK스퀘어의 투자 포인트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기업을 분석해보는 코스닥 가이드 시간입니다. 한다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가이드에서는 K의료미용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파마리서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피부재생 의료기기와 의약품, 화장품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특히 피부재생 의료기기 리쥬란을 앞세워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 증가와 K뷰티 열풍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파마리서치가 왜 K의료미용 산업의 대표 수혜기업으로 꼽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의 핵심 경쟁력은 리쥬란입니다. 리쥬란은 연어의 DNA에서 유래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을 활용해 피부 재생을 돕는 의료기기입니다. 피부 탄력 개선과 손상된 피부 회복을 위한 시술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피부 건강과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와 K뷰티 인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리쥬란 시술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도 의료기기와 화장품 부문이 함께 성장하며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료관광 수요 확대에 힘입어 리쥬란의 국내 판매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화장품 부문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도 확대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활동도 확대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술 교육과 임상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가 앞으로 해외 매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브랜드 경쟁력입니다. 리쥬란은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브랜드 경쟁력은 의료기기뿐 아니라 화장품 사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회사는 리쥬란 브랜드를 활용한 화장품 사업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단순한 미용을 넘어 피부 건강과 자연스러운 안티에이징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기와 화장품이 서로 시너지를 내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파마리서치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마리서치를 투자 관점에서 봐야 할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리쥬란의 해외 판매가 계속 확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 증가와 함께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화장품 사업의 성장과 유럽, 미국 시장 확대 역시 앞으로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다만 의료미용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꾸준한 제품 경쟁력과 해외 시장 확대가 이어지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앞으로도 해외 매출 증가와 안정적인 수익성이 지속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가이드였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를 만나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머니루트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상 속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최진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라이프 플러스 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놀라고 당황스러운 순간이 있죠. 밤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그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 밤에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하나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럴 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라이프 플러스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야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아이들 이름 그대로 달이 떠 있는 늦은 밤에 소아나 청소년들의 대상으로 진료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원이 문을 닫는 늦은 밤이나 휴일에 몸이 아픈 아이들이 응급실 대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료기관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및 도지사,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며 지정된 병원은 평일 야간 및 휴일에도 아이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달빛 어린이 병원은 어떤 계기로 생겨나게 된 걸까요? 달빛 어린이 병원은 아이가 밤에 아프면 갈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갑자기 아이가 밤에 열이 나거나 복통을 호소할 경우 야간에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응급실의 특성상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상이 경미한 아이들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응급실이 과밀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응급실 이용 시 발생하는 높은 의료비 탓에 경제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보건복지부 주도로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 병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주는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달빛 어린이 병원의 운영 시간은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후 6시에서 11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정확한 시간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운영 시간은 병원 홈페이지나 응급의료정보 제공 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은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2026년 올해 기준 달빛 어린이 병원은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은 총 152개소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서울은 19곳, 경기도는 무려 44곳으로 수도권에만 40% 이상의 병원이 몰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강원과 울산에는 단 3곳, 세종에는 단 1곳만이 존재할 정도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빛 어린이 병원, 의료 문제 해결에는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걸까요? 2025년 기준
달빛 어린이병원이 응급실 대신 진료하는 경증 소아 환자는 연간 약 250만에서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야간에 어쩔 수 없이 응급실을 찾게 되는 환자들을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건데요. 달빛 어린이병원협회 분석에 따르면 소아 응급실 환자의 약 65%를 차지하는 경증 환자를 달빛 어린이병원이 흡수한다면 전국 응급실 혼잡도를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응급실 과밀 해소에만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응급실에 비해 저렴한 진료 비용을 통해 비용 절감에도 큰 기여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면 환자 한 명당 약 17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달빛 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약 4만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추산에 따르면 이를 통해 연간 약 3천억 원 이상의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5년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 36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약 97%의 사람들이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달빛 어린이병원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지역 편차 문제, 인력 문제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둠을 비춰주는 달빛과 같이 한밤중에도 아픈 아이들을 보살펴주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플러스였습니다. 네, 야간에도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분위기를 바꿔 스포츠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스포츠 프리즘 박상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프리즘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번지면서 어느새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오늘 스포츠 프리즘에서는 작은 운동에서 시작해 하나의 산업으로 커진 파크골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이름 그대로 공원에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일반 골프와는 다르게 나무채 하나로 끝까지 친다는 게 특징인데요. 시작 전부터 홀까지의 거리가 100m를 넘지 않아서 채 하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채는 길이가 85cm 정도로 짧고 가벼워서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골프가 부담스러운 노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용료도 몇천 원 수준이라 접근성도 좋아서 요즘 즐기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파크골프는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한 회원만 지난해 23만 명이었는데요.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끔 즐기는 사람들까지 더하면 업계는 그 수가 100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니까 경기장도 여기저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장은 2020년 300여 곳에서 지난해 500곳을 넘어섰습니다. 해마다 거의 20%씩 불어난 셈인데 심지어 지난해에는 그 수가 일반 골프장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의 열기는 경기장 밖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까지 파크골프 전용 제품을 내놓는 의류 브랜드가 생기기 시작했고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도 전국에 500곳 가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건 부동산에 끼친 영향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시니어 입주민이 중요해지면서 건설사들이 단지 옆 파크골프장을 분양 광고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지하철이 가까우면 역세권이라고 하죠. 이제는 파크골프장이 가까운 단지를 두고 파세권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비주류 운동이던 파크골프가 이제는 옷부터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사이 파크골프는 지역 경제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강원도 화천군인데요. 인구가 2만여 명인 이 작은 도시에 지난해 파크골프를 치러 온 사람만 5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역 인구의 수십 배에 이르는 숫자인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온 이들이 쓰는 숙박비와 밥값은 고스란히 지역 상권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유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입장료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또 다른 쪽에서는 대회를 열거나 관광 상품을 만들어 원정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커지다 보니 부작용도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난개발입니다. 급하게 들어서다 보니 농지나 하천 부지에
허가 없이 지어진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전국에서 적법하게 지어진 곳은 10곳 중 4곳에 그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잔디 농장이나 비닐하우스로 등록해놓고 몰래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만 단속이 따라가지 못해 그대로 영업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입지도 문제입니다. 파크골프장 절반 이상이 하천변에 들어섰는데 비가 오면 물에 잠겨서 해마다 복구하는 데 예산이 듭니다. 이뿐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하천 생태계가 훼손돼 야생동물들이 터전을 잃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파크골프는 비주류 운동에서 시작해 큰 시장을 만들었고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책임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달려온 만큼 이제는 더 짓는 것보다 이미 지어진 곳을 잘 관리하는 게 과제로 남았습니다. 단시간에 달아오른 열기가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프리즘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파크골프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가 새로운 산업과 지역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정책과 경제, 산업과 기술, 생활과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각각의 이슈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의 흐름을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